우리 이름 12번부터 17번 지문 좀 가겠습니다. 가나 제시형 여러분 하나만 좀 더 보고 이제 최근에 제가 정규 수업할 때 가나 제시형은 여러분들 주제 통합형으로 수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주 정규 수업 때 주제 통합형을 다시 할 겁니다. 주제 통합형은 여러분들 정복이라는 개념은 그렇지만 주제 통합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읽을지에 대한 방향은 정확하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인문 지문에서 내가 제일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이왕하는 김에 주제 통합형 지문에서 우리가 인문 지문에서 보셔야 될 게 있고 예술과 인문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통합형을 여러분들 보시는 데 있어서 인문이나 예술 지문에서는 재진술의 확보가 참 중요하다고 했어요. 재진술. 기억나시죠? 재진술.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는 인문과 예술이 출제되었지만 9월에서는 경제나 법률이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회 지문이 만약에 결합되면 당연히 난이도는 더 올라갈 것이고 사회 지문에서는 개념에 대한 확보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개념. 그러니까 내가 읽을 때 개념을 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또 다르게 여러분들 해석해서 그럼 인문에 쓰면 개념 대충 읽어도 되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중요하긴 한데 그 중에서 사회 지문은 개념과 선택지를 직결적으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좀 인지하시면서 원칙적인 사항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원칙적인 사항은 뭐냐면 여러분들 주제 통합형 같은 경우는 화제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화제를 통해서 어떤 유사한 어떤 관점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다양한 글들이 여러분 제시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원칙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분들 자, 요건 안 적으셔도 좋아. PS 모든 글에 난 골자라고 봅니다. 비교대조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은 모든 글의 골자입니다. 그 중에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여기 주축을 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나 제시형이 보통 나타났을 때는 가와 나 지문의 구조적인 어떤 측면이 비슷한 글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에서 만약에 PS의 흐름을 출제하면 나에서도 같이 PS의 흐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의 어떤 흐름에서 내가 가를 읽고 나서 가 관련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 요거 하나만 좀 내가 지적할게요. 여러분 내가 이거 강조했을 거예요. 문제를 먼저 확인해서 푸시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뭘 좀 강조하고 싶냐면요.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요건 좀 센스가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를 먼저 확인하실 때 이제 가 관련 문제나 선지를 먼저 보라고 하는데 이 선지의 의미를 아셔야 돼. 선지의 의미. 요거 내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번 주에 내가 다시 이야기할 부분이긴 하지만 요까지는 내가 지난 시간에 다 정규 수업에 다 이야기했던 거야. 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어떤 문제나 선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있잖아. 선택지를 딱 봤을 때 가 따로 나 따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아마 이런 비유를 들었을 거야. 가에 기역이 있고 나에 니은이 있다고 칠게. 그러면 기역과 니은을 비교하는 문제는 선택지는 나중에 판단해야 되는데 기역 따로 니은 따로면 가 읽고 기역을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읽고 니은을 푸셔야 된다고. 지금 내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단독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선지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이어서 나 관련 문제나 나 관련 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죠. 선지.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마지막은 여러분들 휘 문제는 처음에 푸셔도 상관없고 마지막 요때 푸셔도 상관없고 이제 주제 통합 문제. 소위 말해서 주제가 통합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공통점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와 나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주제 통합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주제가 통합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지 않으면 문제를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주제 통합을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그냥 가 문제 묻고 나 문제 묻겠죠. 이렇게 되는 순간 뭔가 여러분들 융합이 된다는 소리고 단독 문학을 좀 먼저 털어내시고 융합제재로 들어갔을 때 자, 요 과정을 제가 인지는 말씀을 드렸지만 12번이나 16번은 조금 여러분들 이야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간단하게 좀 필기를 좀 해보시고
주제통합 여러분들 이번 주 과제에 주제통합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한 상태로 여러분들 문제를 아마 과제 다 안 했잖아 너희. 뭐 거의 했을 리가 잠깐만 목요일 반 해야지 잠깐만 했겠지. 수요일이 너무 다 했죠. 뭐 여하튼간에 여러분들 또 이번 주도 여러분 주제통합 과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푸시냐면 봐봐 가를 읽고 나서 이제 가 관련 문제라고 이야기한 건 12번 문제거든요. 12번은 가나를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가를 읽고 나서 가 부분은 여러분 털어내셔야 된다니까. 내 말 지금 이해했죠? 그러면 오른쪽에 넘겨봐. 13번 문제는 여러분들 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거니까 가 관련 문제잖아. 맞지? 가 관련 문제라니까. 13번 같은 경우는 가 이야기니까 가를 읽고 푸시면 되겠죠. 14번이 융합입니다. 이게 주제통합이에요. 왜냐하면 14번 문제는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했는데 여러분 기억이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 가의 기억이 박혀 있거든. 그러니까 14번 문제가 주제통합 문제라는 소리야. 그럼 14번 문제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뭔가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죠? 그럼 14번을 상대적으로 맨 마지막에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15번 이건 니은을 읽고 나서 니은 푸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6번 문제 이게 주제통합형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주제통합이 아니라 선택지 결을 보세요. 선택지를 보시라는 건 1, 2, 3번, 4번, 5번 선택지에서 1, 2, 3번은 가, 4번, 5번은 나니까 가를 읽고 가를 푸시는 것이고 나를 읽고 나를 푸시는 이게 단독문항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는 3번과 4번을 쫙 사이를 끊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가와 관련된 내용을 읽고 푸시고 나와 관련된 내용을 읽고 푸시는 거야. 잠깐만. 지금 이 문제를 한번 쫙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가와 나 중에서 가가 더 중요합니까? 나가 더 중요합니까? 가나가 똑같은 비중입니까? 뭔 느낌인지 모르겠어. 내가 분명히 이거 지난주 수업할 때 이야기했을 걸. 문제 개수로 본다고. 문제 개수로 비중을 따지는 거야. 지금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나를 동시에 물어보고 있잖아. 13번 문제는 가만 물어보고 있잖아. 14번 문제는 나와 가를 같이 비교하는 문제잖아. 15번 같은 경우는 나를 물어보고 있잖아. 16번 같은 경우는 가나를 동시에 물어보고 있네. 잠깐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와 나를 읽어보시면 둘 다 중요합니다. 이게 글의 비중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시험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 쪽에 편중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 쪽에 편중된 경우도 있어요. 이건 문제 개수가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 먼저 좀 보시면 가를 물어보는 게 많구나. 그럼 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집중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말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요건 몇 가지 좀 중요한 사항들 중심으로 좀 읽고요. 문제 중에서는 여러분들 크게 한 두 문제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가의 1문단입니다. 문단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같이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것처럼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요거 여러분들 책으로 해서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책으로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런 뭉쳐서 같이 보시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될지는 추후에 다시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자, 필기 노트를 같이 오른쪽에 좀 펴보시고요. 많이 필기할 게 없어서 요건 제가 필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자, 1문단이요. 자, 가의 1문단에서 여러분들, 자, 동일론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하고 있죠. 자, 동일론 여러분들 각 가로 한번 묶어 보실까요? 의식이 내 물질 상태와 동일 밑줄 치시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동일론인 의식이 물질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에서는 임의적으로 여러분들 먼저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일론인 것 같은데. 동일론인 의식이 물질과 같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납득 가능하시겠죠. 자, 이어서 그 뒤에 이와 달리라고 했습니다. 잠시만 뭐가 발생되겠어요? 차이겠네요. 기능주의 각가로 묶어보시고요. 기능주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자, 의식이 여러분들 기능이며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 밑줄 쳐봐. 그럼 여러분들 기능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식이 기능이라는 거. 따라오시겠죠? 요 사이에서 이미 뭐가 발생되고 있다?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니까 논의하는 어떤 초점이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잖아요. 자, 이어서 그 뒷분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기능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딱 쳐봐.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 자, 함수적 역할 밑줄 쳐봐. 그럼 기능을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징, 즉 재진술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함수적 역할이라고 여러분들 당연히 이건 선택지의 패러프레이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이 아까 제가 상대적으로 왜 쉽다고 제가 이야기하냐면 12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1번, 2번 선택지 보면 함수적 역할이라는 선택지를 다른 글자로 바꾸면 뭘까요? 기능이겠죠. 이거 납득하시겠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쉽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지 실제 패러프레이징이 아주 깊어지면 여러분들 글자를 아주 많이 바꾸잖아요. 그럼 눈에 정말 잘 안 들어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함수적 역할로 정의되고 입력과 출력이 일치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문단 마지막에 이처럼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런 인문지문에서는 반드시 잘 보셔야 되는 게 접속어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약간 극단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출제진이 국문과 출제진이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글을 잘 안 씁니다. 보통 여러분 올해 출제를 화학을 한다, 또 물리를 한다면 여러분들 물리과 교수가 들어와서 글을 써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국어식으로 여러분들 조금 필터링을 해서 여러분들 재조정하지만 인문지문은 아예 달라요, 여러분들. 국문과 교수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데. 바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국문과 교수들은요, 글 쓰는 논리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불친절한 걸 거의 없어요. 친절하게 써줍니다. 그럼 친절하게 쓸 때 여러분들 아마 이제 어릴 때 다 배웠을 거야. 일관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통일성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응집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문지문이 굉장히 여러분들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인문지문 내가 눈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인물의 견해가 나타났을 때 문장을 끌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혼미해집니다. 이거 여러분들 문장 끌고 가는 순간 시각, 주체, 대상, 우와 약간 이렇게 읽혀요 진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 혼미해진다니까 여러분들. 퉁퉁 단어가 몇 가지가 떠오르는 순간 아예 내용 자체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키워드, 핵심 단어를 끌고 가셔야 돼요. 단어를. 자, 그러면 자 1문단 마지막에 기능주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까로 칠까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밑줄. 확실하게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동일론과 기능론은 다르다. 이어서 2문단이요. 설, 가까로 묶으시고 기능주의를 반박한다. 기능주의 반박이라 했으니까 잠깐만 여기서 또 차이라고 봐도 좋겠네. 그러면 기능주의를 비판 반박하는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들 출제할 수 있는 것이고 얘가 설이라고 하면 납득해 줄 수 있지 않겠어. 설 가까로 묶었지. 자,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2문단 맨 마지막 줄로 바로 뛰어넘겠습니다. 기능이 같으면서도 의식은 다른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밑줄. 아, 이 경우는 기능은 같은데 의식은 다를 수 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요 정도 견해가 나타나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견해는 확보하고 가셔야 돼요. 나는 이 글에서 정말 여러분 이 출발을 잘 잡으셔야 된다 봐요. 세 번째 문단 둘째 줄까지 형광펜 돌려보세요. 여러분들 동일론 기능주의 설은요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몸의 내부로 한정하고 있다. 요거 형광펜 달려보시고 잠깐만요. 여기 있는 모든 관점이 하나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나는 필기노트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내가 만들 줄 몰라가지고 이거 여러분들이 필기노트 난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몸의 내부로 한정하고 싶다. 이렇게 놓고 싶었는데 제가 어제 급하게 한다고 내가 한글 파일을 원래는 이제 우리 다 직원들이 해주는데 내가 어제 급하게 내가 하다 보니까 저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내가 만든 위에 뭔지는 알겠지 여러분들. 네모박스를 표를 올렸는데 이걸 어떻게 지우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보통 이게 내가 다 알아야하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 오늘 해가지고 다 휴가를 줬거든. 하려고 다 쉬어라. 단어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쓰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해해줘. 뭔 말인지 알겠지? 여하튼간에 몸 내부로 한정한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몸 내부로 한정한다는 게 내가 제일 강조하는 범주야. 이 범주가 들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여기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아주 깊지 않아서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해당 범주의 상위 범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몸 내부로까지 지금 한정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부터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자, 그게 여러분들 하지만 돼 있죠. 하지만 세모딱처럼. 의식의 하나인 인지, 무엇인가를 알게 됨,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벌어집니다. 자, 기억나지 않는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을 확인하는 것이 한 예인데요.
자, 그 뒤에 여러분들 확장인지 이론이라고 있죠. 그래서 로렌즈 각가로 묶어 보시고 확장인지 이론 동그라미. 자, 그러면 뭐 누누이 이야기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케이스가 되겠네. 이 둘 사이에서 명백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몸 내부 이외 여러분들 뭐가 나타날 수 있다? 확장인지, 인지, 지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4문단이요. 그에 따르면 인지 과정은 자 주체에게 여러분들 밑줄 쳐봐. 심적 상태 동그라미 생겨나는 과정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확장 인지 이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렌즈에서 확장 인지 이론입니다. 확장 인지라고 했을 때 인지는 지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명백하게 뭐가 다른지가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볼게요. 자, 기억이나 믿음 밑줄 쳐봐. 심적 상태니까 패러프레이징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마도 인지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 인지 과정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심적 상태를 이야기해요. 심적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나 믿음이 뭐냐면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자 의존함 없이 밑줄 쳐봐.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셨나요? 심적 상태를 패러프레이징 하셔도 좋고 여하튼 간에 심적 상태는 의존하지 않는 거라니까. 이거 납득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어서 그 뒷부분에 두 줄 내려갈게.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 동그라미 딱 쳐봐. 주체의 해석에 의해서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밑줄 딱 쳐봐. 아, 그러면 여러분들 요 둘 사이에 명백하게 또 뭐가 발생되고 있나? 차이라. 이게 16번의 답이 되는 이유이기도 해. 여러분들 차이는 어떻게든 확보를 하고 가신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파생적 상태라고 이야기했고 파생적 상태는 되게 단순한 이야기 아닌가?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의존을 하고 있다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지, 봐봐.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게 정말 필요한 철학 지문과 논리 지문은요, 여러분들 입안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여러분들 철학과 논리를 정말 쌤처럼 잘 이해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다 늦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늦었어요. 여러분 안 돼, 여러분들. 철학과 논리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해를 하시는 과정은요. 그러니까 철학과 이해를 여러분들, 철학이나 논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해하는 과정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책을 굉장히 좀 많이 보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다. 몰라요, 여러분들. 나는 서양에 대해서, 서양 철학사에 대해서 뭐 나는 많이 알고 있다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이건 분명히 이야기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 시간에 깊은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인문지문은 추상적이고 포괄적 내용을 씁니다. 이걸 시험 시간에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행동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걸 중심으로 잡으시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거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내가 조금은 모른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거야. 파생적 상태와 결국 심적 상태는 차이가 있다는 건 납득하시겠죠. 그래서 심적 상태가 뭐냐? 심적. 있죠. 실제 읽을 때 여러분, 왜냐면 지금 내 천천히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이렇게 천천히 읽지 않잖아, 시험 시간에 여러분들. 잠깐만, 심적 상태 파생 차이구나. 잠시만, 심적 상태는 뭐지? 이렇게 안 읽잖아, 여러분들. 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급하게 읽는 상황에서 그게 파악이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파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미 시간 부족 아니요, 시간 이미 부족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읽어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어떤 여러분들 표시를 통해서 나중에 잘 찾아내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뒤에 그래서 여러분들 심적 상태는 기억이나 믿음이라고 했다면 파생적 상태는 여러분 한 줄 내려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 밑줄 치시고 연결 한번 시켜주세요. 파생적 상태. 내 필기 노트에 이거 다 정리했는데 이건 적지 않겠습니다. 심적 상태는 기억이나 믿음. 그럼 내가 누누이 많이 강조하는 그런 거 있잖아. 선택지에 너희 기억이나 믿음이 나타나면 무슨 상태 떠올려 줄 수 있겠나? 심적 상태 떠올리면 너무 좋고 떠올리지 못하면 찾아보면 되는 거야. 최소한 몇 문단 가서 찾아봐야 되겠어? 세 번째 문단 또는 네 번째 문단이네. 네 번째 문단가 찾아보면 되겠지. 여하튼 이어서 여러분들 그 뒤에 보자. 자, 두 줄에서 하지만 연락 후 주체에게는 기억이 생겨난다는 거야. 이 기억 상태가 여러분들 심적 상태로 볼 수 있지. 자, 이어서 로렌즈에게 인지 과정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잖아. 로렌즈 인지 과정 각가로 묶어봐봐.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이 아니래. 그게 파생적 상태에서 심적 상태로 가는 게 아니야. 뭐냐? 형광펜들은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현관에 딱 쳐봐. 무슨 이야기냐면 파생적 상태에서 심적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파생적 상태를 조작을 해버린다고. 여기서 이 포커스는 나는 이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작을 해서 심적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파생적 상태에서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게 아니라 얘 조작을 좀 시켜서 간다는 거죠. 자, 이어서 여러분 그걸 심적 상태가 주체였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세모 딱 치시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A 아니라 B 또는 A 하지만 B 또는 여러분들 항상 A 달리 A보다 B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양상들이 있죠. 자, 여하튼 여러분들 그 뒷부분에 심적 상태가 주체였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인지 과정이 그냥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 과정의 어떤 확장과 관련된 이야기라 볼 수 있고, 자, 기억입니다. 확장된 인지 과정은요, 주체의 것일 때에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만 성립된다. 자, 기억 되게 복잡한 이야기인 것 같죠. 딱 하나 이야기하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주체. 그렇게 문제 푸셔야 돼요. 내 지금 이야기한 건 이게 납득이 되겠나 여러분들? 기억을 다 끄고 무슨 통합돼 문제 풀 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 기억은 뭐냐면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주체가 있어야지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체가 키워드입니다. 주체 이름 동그라미 딱 쳐놔. 근데 너무 친절한 것 같아. 나 이번 시간에 보면 로렌즈는요, 주체 없는 인지란 여러분들 있을 수 없다 밑줄 쳐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체가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주체가 없으면 인지를 할 수 없다는 소리니까 주체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끝이야. 아, 여러분들 그럼 인지는 뭐야? 주체가 있어야 된다. 머릿속에 남는 거 이거 하나인데. 이게 정량적인 글이에는 다 안 남는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여기서 인지는 결과적으로 뭐다? 주체. 주체의 학부라. 여러분들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 차이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겠죠. 요까지가 여러분들 우리가 요건 여러분들 방금 이야기했던 몸 내부로 한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여러분들 인지 과정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2번 문제 봐봐. 자, 12번에서 여러분들 가는 기능주의의 소개 후에 가는 같지 않다는 밑줄 딱 쳐봐. 설의 비판, 설 각가로 딱 묶어보시고, 그러면 당연히 선택지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같지 않냐면 기능과 의식이란 말이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나. 1번, 2번 선택지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가에 보면 함수적 역할에서 함수적 역할 밑줄 치시고 패러프레이징 한번 해보자. 뭐라고? 오케이, 기능이라고 패러프레이징 한번 해줘. 참고로 3번, 4번 선택지는 여러분 뭘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나? 오히려 같다면 동일론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어서 여러분들 13번 문제. 이 문제는 여러분 아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한 65%가 되는 이유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아마 못 풀었을 것 같다. 그냥 내 생각은 못 풀어서 여러분들 그냥 찍은 거지요. 1번 선택지, 2번 선택지 이건 뭐 내가 설명할 거 없죠.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자, 3번 선택지 한 번만 해주실까요? 기억이라는 말 형광펜 한번 쳐보시고요. 네 글자로 바꿔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심적 상태 아니면 파생적 상태라고 하셔야죠. 뭐 심적 상태로 적어볼게요. 그럼 심적 상태 주체의 몸 바깥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몇 문단에 4문단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4문단에서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도 있지만 여러분들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다. 기억 바로 앞에 있죠. 이게 납득되시겠어요? 이 정도 여러분 판단하는 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억이 발음이 이상하네. 기억이 심적 상태란 말을 패러프레이징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확장 X. 4번 선택지. 나는 입안에 있는 친구들이 4번 선택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으면 좋겠어. 무슨 이야기냐면 로렌즈의 인지 과정이라는 것은 파상적 상태를 조작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파상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가 나오는 게 인지 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입니다. 4번 선택지가 말 그대로 로렌즈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 4번 선택지는 핵심 정보이자 주제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입안에 있는 친구들 다른 거 몰라도 나는 4번 선택지만큼은 끄덕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군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라도. 자, 5번 선택지 로렌즈는 노트북. 노트북 하는 순간 떠오르나요? 파생적입니까? 심적입니까? 파생적이요. 자, 오른쪽 여러분들 심적 상태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밑줄 치시고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무슨 상태? 파생적 상태라고 한번 적어보실까요? 야, 이게 사문단에 있다. 사문단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선택지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이번에 공부할 게 솔직히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똑같이 좀 해주세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둘째 줄에 주변을 더듬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한다. 밑줄. 야,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두 글자로 뭐겠나? 인지. 알아내는 거니까 인지. 맞지? 응. 자, 1번 선택지. 1번 선택지에서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4줄, 5줄 내려가시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한다. 밑줄 쳐봐. 뭐 A든 B든 결과 인지야, 인지. 알아낸다고. 밑에서 셋째 줄에서 B 같은 경우도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밑줄 치시고 A나 B나 결과적으로 인지를 이야기한다니까, 알아낸다는 걸 이야기한다니까. 1번 선택지. 기능주의에 따르면 끊어. A와 B, 암실 내의 동일한 사물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위치를 묻는다는 게 입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럼 자연스럽게 동일한 대답을 내놓는 경우가 여러분 출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입력과 출력이 같은 순간 여러분들 함수적 역할이 같으면 의식이 당연히 같다고 보는 게 뭐야? 기능주의 관점이야. 당연한 이야기야. 그래서 기능과 의식은 같다. 요거 1번 선택지 옆에 딱 적어두면 되겠네. 자, 2번 선택지 확장인지 이론에 따르면 끊어봐봐. 자, 여러분들 BCI로 암실 내였던 사물의 위치 파악하는 것이 인지 과정인 경우 끊어. 인지 과정 밑줄 치시고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끔 밑줄 쳐봐. 이거 여러분들 적을 짓고 자시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심적 상태 당연히 인지 과정이라고 했을 때 끄덕일 수 있지 않겠어? 2번 핵심이야. 이게 2번 선택지도 여러분들 로렌즈에 그냥 계속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요런 선택지를 끄덕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자, 이어 3번 선택지. 확장인지 이론에 따르면 끊어봐봐. 암실 내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 진동이 A에. 자, 여러분 형광펜 들어. 해석 의존해서만 의미 나타내는 경우까지 형광펜 딱 잡아. 의존하는 게 다른 말로 바꿔줄래? 뭐? 파생적 상태라고 다 여러분 바꿔주는 순간 너무 확실한 이야기 아닌가? 요 정도 패러프레이징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게 파생적 상태고 이미 아니라 X 치면 정답 3번이네. 난 4, 5번은 선택지를 볼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 아까 여러분 잠깐 실험 볼게. 요 선지 주제 통합형에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 가나에서 여러분들 전체로 묻는 경우 있지. 내 지난 시간에 내 수업했던 게 유가하고 여러분들 지편적 학자들 수업했었잖아. 그러니까 유가 지편적 학자들인데 난 가나 제시를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풀었던 이유가 뭐냐면 가나를 제시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나를 뭉뚱그려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했을 때 이게 간지 난지 알 수 없거든요. 그 알 수 없는 경우는 주제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범주가 지금 가라고 설정돼 있잖아. 나라고 설정돼 있잖아. 그러면 가라고 설정되어 있는 순간 가 관련 문제를 먼저 푸는 게 낫다는 거죠. 선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끝까지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나 지문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나 첫째 줄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지각이라는 것은 지각 동그라미 딱 쳐봐. 설마 늦다 이런 거 생각한 거 아니죠? 지각이라는 거. 지각. 미안하다.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야. 지각이 늦다. 레이트. 그 의미는 아닌 거 알겠지? 지각 동그라미 딱 주시고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 잠깐만. 그러면 지각을 똑같은 말로 바꿔볼게. 다른 말로 뭐? 인지라고 적어. 인지. 사실 여러분들 초반부에서 여러분들 내가 눈에 보이면 여러분들 그렇게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지각이라는 건 인지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인지는 가의 핵심의 인지는 딱 하나만 떠올라야 돼. 뭐? 주체가 떠올라야 됩니다. 주체. 이게 아무것도 안 떠오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체라고 이야기했잖아, 계속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체, 인지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주체라니까, 주체. 자, 이어서 여러분들 여기서 볼게요. 지각을 분석할 때는 두 가지 사실을 의존한다고 했는데, 직면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몸의 물질은 세계이다. 자, 여러분들 내 몸은 물질 세계 동그라미 1번. 자, 오른쪽 위에 의식은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 밑줄 주제 동그라미 2번.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의식은 물질이다. 맞죠? 그 다음에 의식은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다. 그러니까 의식과 물질은 다르다. 이 소리인 것 같고. 자, 이 문단이요. 이에 대한 객관의 철학자, 객관주의 철학자의 입장 각가로 묶어봐봐. 여러분들 여기 적고 싶었는데 너무 크게 적었나? 그러니까 그냥 요 밑에 내가 비교하기 위해서 밑에 적을게.
공간이 좀 작긴 한데 그냥 밑에 난 필기노트 봐봐. 내가 지금 비교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객관주의 철학이라고 했다니까. 통상적으로 이게 100%는 아닌데 있잖아. 상당수 최근에 나오는 지문들이 뭐냐면 가의 지문 자체가 지금 대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나에도 대립적 견해를 가지고 출제하는 경우가 대다수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었을 때 나가 가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반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글들이 제시될 수 있는데 객관주의 철학자의 입장을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인문지문 같은 경우는요. 객관주의 철학자가 뭔가 반하는 견해가 나타나면 이 반하는 견해와 이 견해의 차이니까 둘을 뭐 할 수 있겠어요? 섞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얘를 비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정답이 될 것이라면 얘가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오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답과 오답을 같이 끌고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시험 시간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단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둘째 줄에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는 주장 밑줄 쳐보세요.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의식은 물질이다. 1문단은 했던 이야기죠, 이게 뭐. 자, 그 뒤에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라고 규정한다. 밑줄 치시고 동그라미 2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의식은 물질이 아니다. 독자적인 어떤 실체다. 독자적인 실체다. 그래서 독자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어서 두 줄 내려갈게요. 자,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을 이해 밑줄 쳐라. 요거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과 한번 연결시켜 줄래?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자체가 물질이었던 상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어떤 물질적 반응으로 지금 이해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각이 물질적 상태와 관련되는 것이고, 자, 후자에 의하면 자,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 즉 의식 판단이란 말 밑줄 쳐볼까? 그럼 지각을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식 판단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 결과적으로 객관주의였던 철학자는 두 가지 입장으로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정리를 해주고 있다니까요. 이처럼 세모딱 치시고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자, 밑줄 잡아.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각각을 존재하는 밑줄 치시고 현관pe 돌려 이 부분.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주체하고 대상을 분리하는 건 확정된 건 당연한 이야기고, 이 선호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각 이전에 이게 확정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각 이전에 확정되었다. 심지어 내 필기노트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동그라미 쳐져 있죠. 이전에 확정된 겁니다. 지각 이전에 얘가. 그러면 요게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요게 조금 길긴 한, 요렇게 적을게요. 여기까지가 객관주의였던 철학과 관련된다. 그럼 요 의미상 그 뒤에 여러분들 하지만이라고 있죠. 하지만 세모딱 쳐봐. 여기서부터 누구의 견해라고 볼 수 있나? 객관주의 철학자에 반하는 견해입니다. 하지만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다른 견해 나오겠죠. 자, 하지만 지각은요? 지각은 밑줄 딱 쳐봐. 한 줄 내려가서 여러분들, 자, 주체와 대상이 각각 서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얽힘의 체험이다. 밑줄. 자, 지각은 여러분들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지각은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합시다. 뭐냐? 얽힘의 체험이다. 쌤, 그게 뭔가요? 나도 모르겠는데요. 얽힘의 체험은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뭔가 얽혔다는 것 같은데. 자, 그 뒤에 여러분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았을 때 내가 눈에 누군가의 어떤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게 만져진다. 자,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인 얽힘의 순간. 잠깐만요. 자, 얽힘의 어떤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타나네요. 자, 이거 현관표 눌러볼까?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여러분들 얽힘의 순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할게요. 그럼 지각이 뭐라는 소린가? 감각이란 소리겠네. 왜? 감각하는 것이나 감각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뭐 지각이나 감각이나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얽힘이라고요. 얽혀져 있다고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뒤에 그래서 나는 나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한다고 했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나오네요.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을 분리할 수 있고, 다시 말해, 자, 형광펜 돌려보세요.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에 비로소 확정된다. 선호 시점이 다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얽힘의 어떤 체험과 관련되는 것이고, 이게 감각과 관련되는 거죠, 감각. 감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감각하는 것과 감각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잠깐만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한 핵심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에 여러분들 뭐가 나타나는 거야? 주체와 대상을 분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각이 일어난 이후에 주체나 대상. 그러면 이런 뭐가 좀 다르냐면 얘는 이 이전인데 얘 이 이후네요. 선호 시점이 지금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문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호 시점이 다르면 아까 1번부터 3번까지도 내가 이전 이후 문제 물어볼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순서입니다. 순서는 문제화 시킬 수밖에 없어요. 얘 둘의 근본적 차이가 뭐냐면 이전에 발생했냐 요거죠. 옆에 없으니까 너희 필기 노트에 하나 좀 적어봐봐. 이후라고 이제 하나 적어봐봐. 이후냐.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어떤 차이는 이전과 이후였던 차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 뭐 글쓴이 입장이라고 여러분 정리가 되어 있을 거니까 글쓴이라고 할게. 그럼 글쓴이 입장은 여러분들 요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필기노트에 다 되어 있으니까 차이라고만 딱 여러분들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자, 그게 니은이다. 그래서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 것이다. 구분이 안 돼. 그렇죠, 여러분들.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구분 안 된다는 것이고 그걸 두 글자로만 이야기해줘. 뭐? 얽힘이라니까. 끄덕일 수 있겠나 여러분들? 그럼 난 니은에서 답은 이미 나온 거라 봐. 니은 나 안 봤지만 나 안 봤어. 안 봐도 돼. 뭐가 반드시 선택지 있어야 돼? 얽힘이 있어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얽힘이라는 걸 그냥 끄덕일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 말이 나타났을 때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동시에라는 말로 패러프레이징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택지 여러분들 지각과 감각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끄덕일 수 있어야지. 이 말 납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답은 정해놓고 내려가야 돼 무조건. 특히나 내가 무슨 물음이라고 했어? 긍정 물음은 답을 정해놓고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 물음에서 노가다로 속을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시험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전 엄청 널널했는데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바꾸라니까 방법을 여러분들. 자, 네 번째 문단. 그래서 지각은 동그라미 딱 쳐봐. 오른쪽 끝에 내 몸의 체험이다 밑줄. 잠깐만 많이 기억 안 난 게 정상이야. 봐봐. 나를 읽고 나서 지각이 뭐냐 물어보면 얽힘의 체험이다. 즉 얽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자 지각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감각이라고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내 몸이 어떤 체험으로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오시겠죠 여러분들. 자,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없는 게 난 정상이라고 보는데 자 그중에 12번 문제. 그럼 12번에서 여러분들 12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나 같은 경우는 지각을 주장하고 밑줄 딱 쳐봐. 지각은요 내 몸의 체험이자 얽힘의 체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들어와야 되겠네. 정답 1번 찍고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자, 이어서 여러분들 14번 문제 별표 치시고 이 문제 하나 좀 그나마 의미는 좀 있다고 봅니다. 이 비판 반박은 자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사실 나의 관점 이건 쌤 비판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평가가 비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으로 가와 나의 지금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비판 반박 문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나의 필자 관점에서 한번 끊어 보십시오. 필자 관점입니다. 글쓴이 관점이라고요. 이거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내만 느낌 들었나? 같이 느낌 들어야 돼 앞으로. 얘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봐봐. 얘 물어보는 거잖아. 얘 뭐 할 수 있겠나? 오답이 나타나는 거야. 지금 나라고 안 했다니까. 나의 필자 관점에서 요 말 현감에 딱 쳐봐. 필자라는 말을 했다니까. 굉장히 중요해. 이런 발문을 정말 잘 잡은 거야 여러분들. 나라고 지금 지칭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해결 변증법이라고 2022 수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비판 반박 문제 같이 여러분 출제가 됐었거든. 거기서는 여러분들 나가 그냥 여러분들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걸 다 까버렸다니까.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그게 아니야. 나의 입장 중에서 필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필자의 관점은 요 관점이 될 것이고 이 관점으로 까버리면 안 돼. 그럼 이 관점과 이 관점은 이미 다르다는 건 납득해 줄 수 있겠지. 근데 기억의 평가, 기억 평가 밑줄 쳐봐. 정리하고 좀 내려가자고. 나는 기억이라는 평가에서 기억은 딱 하나만 난 떠올릴 생각이야. 기억은 뭐냐면 인지는 주체다.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기억은 심적 상태를 만들려면 그 상태에 반드시 주체가 필요하다. 자, 기억은 주체가 반드시 여러분들 필요하다. 주체가 전제된 거죠. 주체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기억은 주체가 필요하다는 거 납득하시겠죠. 그러니까 확장된 인지 과정에서는 반드시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여러분 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필자죠. 필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얽힘의 체험이라는 거죠. 이제 지각이라는 것이 먼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체와 대상의 어떤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주체와 분리. 요거 여러분들 납득하시면 이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정리하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눈팅으로 뭐 보고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대충 보고 여러분들 나에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문제 되게 헷갈린다. 특히 비판 반박 문제는 거의 긍정 물음을 거의 많이 출제한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봐봐. 나는 정답을 끌고 내려갈 때 뭘 끌고 내려갈 거냐면 여러분들 얘를 지금 끌고 내려갈 거니까 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거 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야기 반드시 나타나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요 이야기를 통해서는 오답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오답 아닌가, 여러분들? 이거 오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얘하고 완전 반대 이야기니까. 자, 1번 선택지 여러분들. 확실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끊어. 이까지 뭐 납득 가능하죠. 주체일 것이만 성립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지각, 다른 말로 좀 글자 바꿀까요? 인지, 맞죠? 그렇죠. 그럼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나기 전에 확정되지 못한다는 거죠. 1번 선택지. 너무 핵심 아닌가? 그러니까 1번 선택지는 여러분들 인지 과정 전에 주체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잘못됐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1번 선택지죠. 1번 선택지 너무 여러분들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쓴 거 아닌가? 이거 1번 선택지는? 잘못됐다. 끝. 뭐 더 이상 이런 할 얘기가 없는데 2번 선택지 여러분들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 이것이 때문에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끊어. 여러분들 오른쪽에 독자적 실체라는 규정 형광펜 쳐봐. 독자적 실체 봐봐. 독자적 실체는 여러분들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 나는 객관주의라고 처리하고 바로 넘어갈 생각이야. 객관주의 입장이라 보고 난 바로 넘어갈 생각이야. 여러분들 독자적 실체라고 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이야기 떠들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왜냐면 타당하다고 하는 순간 얘를 인정해버리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 타당하지 않겠죠.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 독자적 실체는 이쪽 범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뒤에 3번 선택지 둘째 줄에 이런 말이 있네요.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므로 타당하다. 형광펜 딱 쳐. 이거 어디서 본 건가? 이거 의식 여기 있네. 그대로 지금 쓰고 있잖아. 의식은 물질이다. 요거 의식은 물질이다. 첫 번째 관점이네. 정확하게 2번 선택지는 두 번째 관점. 3번 선택지는 첫 번째 관점. 납득되겠죠? 2, 3번을 고민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이어서 여러분들 5번 선택지 먼저 보자.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정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자, 형광펜 돌려.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통해서만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타당하다. 잠깐만, 이거 어디야? 이거잖아, 여러분들. 주체와 대상을 분리한 지각 이전에 확정된다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그 이유라니까 지금. 내 말 지금 따라오겠죠, 여러분들? 2번, 3번, 5번은 일단 최소한 하시면 안 돼. 왜? 전부 필자의 견해와 반대의 이야기거든. 오답이라고. 납득되겠어? 2번, 3번, 5번은 여러분들 필자의 견해와 반대의 이야기인 정확하게 말하면 객관주의 철학자의 입장이라 볼 수 있어. 그다음에 4번 선택지는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러면 관련이 없어. 이거는 나하고 관련이 있어요. 뭘 여러분 찍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여러분들 이거 둘째 줄 보면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없다 여러분들. 그냥 X 쳐야 돼 여러분들. 그냥 없다 X.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과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거야. 그러니까 위글에 있는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기억과 관련이 없고 위글에 나온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동일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돼 여러분들. 왜냐? 기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타나야지. 자, 15번요. 뭐 아무도 안 틀렸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거 긍정 물음이잖아. 내가 항상 언제나 여러분들 범주 정리하고 내려갈 옆에 적어. 정리하고 내려갈 거. 실제 문제 풀 때 늘 정리하고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니은도 정리하고 딱 내려가자니까. 정리해. 무조건 정리해야 돼. 그럼 니은은 여러분들 지각과 감각이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니은의 이야기거든. 이 말은 결과적으로 지각과 감각이다. 지각은 감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결과적으로 왜냐? 얽힘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각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냥 2번. 뭐 다른 거 고민할 것도 없다. 이걸 소구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시험 시간에서는. 특히나 여러분들 비문학의 긍정 물음은 키워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려가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진짜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입안에 있는 친구들이 오늘 처음 들은 친구들 없잖아. 근데 계속 이 긍정 물음 계속 떠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속 떠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자꾸 적용이 되냐. 그 과정이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17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장 넘겨서 문학 하나만 하고 쉬어나갈게요. 자, 고전소설요. 18번부터 21번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근데 중요한 사항들 중심으로 내용 정리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문학에서 요거 여러분들 잠깐만 차이만 좀 적어 놓을래? 그 너희 아까 필기노트에다가 요 이유 하나 좀 적어 두고 차이라고 안 적혀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정리를 좀 해줘.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잠시만 정리하고 정리할 거 좀 정리하시고 없는 것들 조금 채워놓고 너희 집에 가서 있잖아. 메모 라인에다가 여러분들 나중에 다 정리를 좀 하자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구조되었던 흐름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이거 하나 좀 적어도 이제 문학에서는 이번 시험을 통해서도 뭐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원래 내가 여러분들 수업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뭐냐면 문학은 연계와 비연계 중에 원래 비연계가 어렵습니다. 원래 비연계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연계 작품에서는 난이도를 그렇게 많이 안 올린다는 거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연계를 보지 마라 소리가 아닙니다. EBS 작품 이거 여러분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EBS 작품을 보는 거 맞는데 솔직히 이 지문 봐도 안 봐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받겠지만 EBS 수능 특강 우리 자료에 그래요. 애들이 안 보더라고요. EBS 뽀개기는 개뿔 그런 교재를 받은 적도 없는 것 같고 그 처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그렇죠. 뭐 안 볼 수 있어요. 난 제일 충격받았던 건 여러분들 뒤에 한 것씩 팔고 이거는 봤죠. 이건 심지어 내가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EBS 지문보다 내가 수업했던 지문이 더 적중돼 있어요. 진짠데? 내 기억으로 1%만 아는 비밀의 118페이지야. 기억은 정확하게 맞진 않아. 118페이지 언저리인데 한 거 18곡 정리했는데 딱 19소시하고 다 똑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EBS 부분 이 부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됐다. 친구보다요. 그게 내가 일요일 수업하면서 애들 분위기를 그날 일요일만 있을 거야. 그날 내 분위기 보니까 야 이거 나지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 애들이 그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 거 18곡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배워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안 배우면 원래 기억이 없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학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EBS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 건 전제로 삼고요. 오늘 내가 여러분 현대소설은 좀 추측으로 현대시하고 현대소설을 마지막 타임에 추측으로 좀 할 건데 현대시 현대소설을 수능식으로 읽겠습니다. 수능식으로 읽는 걸 한번 보세요. 난 여러분 절대 깊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 깊이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못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오기원 작품 난 솔직히 현대시 처음 봤거든. 내가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강사들 중에서 처음 내가 볼 때 반은 쿨한 것 같은데, 거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 그대로 낯선 작품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차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은 이번 시험에서 나는 문학 파트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고민을 좀 해봅시다. 읽는 게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있었나요? 라고 했을 때 대다수 그렇게 이야기할걸요? 그냥 둘 다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은 내가 보기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수능 국어라고 여러분들 모든 학생들을 국문과 학생으로 만들고 싶은 평가의 의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입안에 있는 친구들이 대학 가서 여러분들 솔직히 너희 문학책 볼 거야?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게. 대학 가자마자 야 이번에 우리 6월 모의고사 보니까 맨 마지막에 현대시의 오교원의 봄이라는 작품이 너무 재밌었던 거야. 그래서 너 대학 가서 시집 사서 볼래?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라니까 여러분들. 너희가 이번 한거 18곡을 딱 보니까 너무 감흥이 높았던 거야. 그래서 내가 한거 18곡을 좀 자연과 어떤 속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의 경치도 바라보면서 내가 뭐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이 고전 시가의 한 문구를 보면 뭐 관동별곡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강원도 날아갈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대학 가서 안 본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걸 평가하니 모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자꾸 문학을 문학처럼 바라본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학을 문학처럼 바라보시면
솔직히 여러분들 입안에 있는 친구들이 이 문학 작품 다 못 읽어내요, 여러분들. 문학을 문학처럼 읽어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모순적인 말인가 지금 되게 난 중요한 말이라 봐요. 문학을 문학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문학을 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글로 본다는 것의 전제는 여러분들이 평가원이 이미 알고 있거든. 이 정도 작품은 너희 읽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 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보기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내가 보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혹시나 설렁설렁 바라보고 있나? 아니죠. 보기에서는 반드시 주제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제나 내가 분위기를 좀 정확하게 확보를 하고 갔냐 이거야. 소설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낯선 작품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난 보기를, 그러니까 보기분을 문제 풀 때도 그렇죠. 난 보기는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봅니다. 특히 주제는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주제는 정확하게 난 확보를 합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결론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모든 문학이 까다로운 이유는 보기 문제와 관련된 게 제일 까다롭긴 해요. 근데 선택지 때문입니다. 선택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문학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시는 것도 분명히 여러분들 있을 수 있지만 선택지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선택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잘 들어야 돼. 오늘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가져가도 너희 앞으로 문학 시간 줄 수 있다 진짜. 그리고 이건 계속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내가 언급한 내용이지만 진짜 이렇게 보려고 하나 해봐. 그럼 보기 문제에서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는 선택지도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선택지가 나와야 돼. 그 중에 선택지 분석에 대해서 선택지 분석이라고 할게. 이 선택지 분석과 관련된 게 뭐냐면 내가 누누이 강조하는 선택지의 복잡도야. 선택지의 복잡도라고 이야기하는 건 항상 내가 선택지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 했나? 끼넣어서.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이거 나눠보자고. 선택지 분석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요런 게 있거든. 내가 앞부분에 있는 사실 근거 부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허용해야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서 몇 가지 안 돼.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두 번째, 여러분들 근거만, 사실 근거만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 세 번째, 근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허용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용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방향만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건 찾을 필요가 없는 선택지가 있거든. 이 허용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보기를 통해서든 선택지 안에서 내가 납득이 가능해야 돼. 선택지 안에서. 그러니까 선택지 안에서 납득이 가능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는 순간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모든 출발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거 명심하세요. 문학은 오히려 선택지를 소구하면서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 시간에 잘 안 갈라집니다. 이게 잘 안 갈라지다 보니까 시간이 30분 이상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이번 문학에서 좀 점수가 좀 안 나온 친구 거의 35분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요. 30분에 35분 걸린 친구들은 당연히 독서를 풀 시간이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냐면 너무 정확하게 풀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푼다는 건 우리 딱 하나 정답 판단. 무조건 정답 판정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오답을 제거했을 때 오답 부분을 정확하게 제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답 부분에서는 내가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잘 모르면 넘어가시고 정말 다른 것, 네 가지 선택지는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5번을 잘 모르겠어. 그게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을 찍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다시 정답을 정확하게 찾는 공부를 하셔야지 오답을 지우는 과정에 소거를 4개를 정확하게 하겠다. 난 그걸 오히려 문학이 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정답 판정이 중요하고 오답에 너무 지나친 제거 집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일일이 선택지 5개 중에 있잖아. 솔직히 한 2개는 날리고 3개는 날릴 수 있는데 1개는 잘 모르겠는 게 있거든. 그 1개를 가지고 붙들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럼 시험 시간에. 알겠지? 자, 작품 간단하게만 내가 좀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갈게. 요 고전소설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가자. 자, 고전소설 21번 봐봐. 21번. 앞으로 공부해서 선택지 공부 진짜 많이 했나, 선택지 공부를. 자, 21번에 여러분들
자,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 실제 보기 내용은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야. 기억나는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희 복습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니까 내가 한번 복습시켜볼게. 내가 복습해볼게. 내가 지난주에 했지만 복습시켜볼게 여러분들. 자, 보기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다. 정보가 나열되는 보기, 차이가 나타나는 보기, 재진수라는 보기. 세 가지밖에 없어. 야,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정도로 단언할 정도면 여러분들 이거 쉽지 않아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거 내가 단언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욕 태백이로 얻어먹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그만큼 그냥 보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가지 있으니까 먼저 확인해 보자고. 자, 상사동기는 남녀가 결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정을 추구하는 서사라는 점에서 애정전기 소설 각가로 묶어보자. 전통을 따르면서도 전통을 따르기는 하는 거야. 뭐뭐 하면서도라고 했어. 근데 그 뒤에 현실성 강화 밑줄 쳐봐. 그러면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현실성 강화. 그러니까 일단은 전제는 뭐냐면 애정소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애정소설에서 여러분들 현실성 강화. 요게 핵심 같아. 러브러브한 이야기이긴 한데 현실성 강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자, 그 중에서 자, 첫 번째 감정의 충실 밑줄 쳐봐. 주인공의 성격. 주인공의 성격 여러분 동그라미 딱 쳐. 주인공 여러분들 감정 충실. 실제는 적는 건 아니지. 자, 이어서 여러분들 적극적 개입 밑줄 쳐봐. 보조적 인물. 보조 인물이고 여러분들 뭐 여기서는 조력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조 인물은 여러분들 뭐냐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는 거야. 적극 개입.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뒤에 일상에 밀착된 배경. 환상성에서 벗어난 거야. 환상이란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비현실적인 거야.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것에 벗어나서 일상에 밀착된 거야. 일상 배경이란 말 밑줄 쳐봐.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현실성을 더 강화시켰다는 거야. 내 말 지금 따라하지 여러분들? 자, 이어서 여러분들 또한 세모 쳐봐. 자, 그럼 또한 하나가 더 있다는 소리야. 자, 또한 신분적 한계 밑줄 딱 쳐. 지닌 여성과 결혼의 과정에서 애정 성취를 가로막는 자 사회적 간섭 밑줄 딱 쳐봐. 그럼 두 가지 이야기야. 하나는 현실 강화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여러분들 사회적인 어떤 관습에 의거해서 사회적 간섭에 의거해서 특히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신분적 한계가 드러난 여성이야. 그러니까 신분의 한계가 있다는 소리네. 지금요 여러분들 안에서는 정보 나열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열이죠. 크게 여러분들 이렇게 할게요. 동그라미 1번 이거 정리되시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보기를 정확하게 여러분 정리하고 가셔야 된다니까. 됐죠? 자, 앞에 여러분들 제가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 체크만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고전 소설은 너무 못 읽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간단하게 내용 파악. 왜냐면 이건 내용 파악이 안 되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만 할게요. 자, 첫째 줄에 10여일이 지난 무렵 각가로 묶어보시고 막동 동그라미. 내가 항상 소설 파트는 뭐에 집중하시라고 했나요? 감정입니다. 감정. 그럼 그 뒤에 눈물 흘리면 밑줄 딱 쳐봐. R이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난군 동그라미 딱 쳐보시고 그래서 난군한테 여러분들 사모하고 있는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난군이 누구냐? 세 줄 내려가면 김생 동그라미. 그러니까 상사병이 약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핵심은 이 말입니다. 두 줄 내려가시면 소인이 지죠. 막동이죠. 노비니까. 그 다음에 난군을 위해서 마르게 어떤 계책을 뭔지 모르면 넘어가세요. 그냥 계책을 올릴 테니 밑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막동이 김생한테 야 계책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 어떻게 꼬시는지 꼬시는 국어쌤이 꼬신다니 어떻게 여러분들 미인인 영역을 여러분들 러브러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와 이거 참 좋더라고요. 내용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와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학생들한테 남학생 이렇게 하면 약간 질척거리는 느낌이 나긴 한데 약간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들 대략 한 10줄 넘어가 보세요. 이런 말이 있거든. 처음에는 고맙게 여길 거야. 나 이 문구 전 너무 좋더라고. 여기 보면서 보통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여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줬을 때 이게 너무 맥락이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고맙게 여길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 태클, 아무 이야기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그냥 고맙게 여길 것이고, 그러니까 술이고 안 주고 딱 내준 상태에서 처음에는 고맙게 여긴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에 감격할 것이고, 세 번째는
궁금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아, 내용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계속 여러분들 이 밀당의 천재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막동이 천재입니다. 이런 계책을 주고 있다는 게. 이 첫 번째 내용에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생이 기뻐한 거죠. 딱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기뻐한다 밑줄. 내 일이 잘 되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 여러분들 좀 빠르게 이야기 좀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이야기할게요. 자, 뭐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뭐 김생 같고요. 김생 여러분들 낭군이라고 지칭하면 여러분들 끄덕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조력자가 있습니다. 이 조력자가 누구냐면 막둥이인데 이제 노비죠. 처음에 여러분들 노비인데 얘가 얘한테 말 그대로 뭘 주냐? 계책을 주고 있습니다. 계책. 그게 기억이네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기억이나 니은이나 A나 B라고 지칭하는 건 문제에서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만 밑줄 칩니다. 여러분들 엄한데 밑줄 치지 않습니다. 시어 식구 문제에서도 왜 A라고 B라고 지칭하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후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계책이라고 지금 이야기했고 얘가 제가 약간 상사병에 약간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상사병. 상사병이란다. 상사병에 걸려있다. 뭐, 요 정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사병을 걸려있는데 여러분들 누구를 좀, 여러분들 사모하고 있냐. 그 위에 약간 미인이 있었는데, 뭐, 여하튼 미인이고,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중략 뒤에 영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미인. 영영을 뭐, 사모한다. 요 정도 상황 정도 판단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중략 뒷부분에 여러분들 사모하는 이가 있죠. 사모하는 이 동그라미 딱 적으시고, 이 영영입니다. 쭉 내려가시면 여러분들 밑에서 밑에가 아니네. 쭉 내려가시면 대략 한 12줄 정도 내려가시면 둘, 넷, 여섯, 여덟 노파 찾아보세요. 앞부분에 노파 있습니다. 노파 동그라미 딱 치시고 그러니까 노파가 이 말을 듣고 몹시 애처로워 했다는 거죠. 오른쪽에 둘째 줄인가 셋째 줄이 있을 겁니다. 자, 노파 오른쪽 위에 둘째 줄인가 셋째 줄이 있다고요. 자, 노파 동그라미 애처로워 했거나 밑줄 감정이죠. 감정. 이어서 생이 마음에 둔 사람이 누군지 몰랐고 한동안 깊이 생각하다 문득 깨닫고서 밑줄. 알고 보니까 죽은 제 언니의 딸입니다. 그래 죽은 제 언니의 딸 밑줄 쳐봐. 그래서 영영이죠. 영영 동그라미. 뭐 얘한테 이모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난양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 왜 그런가요? 이 애는 잘 보셔야 됩니다. 회상군댁 12 동그라미 쳐봐. 이게 누군가? 영영하고 연결시켜줘. 결과적으로 12는 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상군댁 12고 내가 만약에 종이란 말을 몰랐다 치더라도 그 뒤에 궁에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보기를 관련해서 여러분들 딱 직결하는 순간 신분적 한계가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맥락상으로 봤을 때 이게 여러분들 연결돼야 돼요. 잠깐만 그러면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김생이 되겠죠. 뭐 영영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적 인물은 누구? 노파하고 막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상적 배경은 잘 모르겠는데 뭐 배경 많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략 여러분들 니은 찾아보세요. 딱 한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단어가 꼭 한 달 남았습니다. 밑줄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줄 내려가시면 만에 하나 낭군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밑줄 쳐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내용에서는 이제 김생하고 여러분들 김생은 나는 낭자만 생각하고 있다 라고 누구한테 노파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노파라는 어떤 인물이나 막동이란 인물은 조력자라고 여러분들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니까 그럼 여러분들 노파가 지금 뭐라고 떠들고 있냐면 내 방법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못 만난다고 여러분들 김생이 이야기하니까 그 방법은 야 다음 날 만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이 특별하게 뭐 많지 않죠. 첫 번째 여러분들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영영이 회산군댁 10이다. 굳이 제가 이거 적는 이유는 뭐냐면 보기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좀 적는 것 뿐입니다. 이거 사실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여러분들 뭐였냐면 방법을 제시한 게 단오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오날 만날 수 있다.
자, 그 정도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특히나 뭐 맨 마지막 5월 5일이 인간이고 천상이 7월 7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만복을 기원하면서 헤어졌다는 것은 만날 수 있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 정도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18번 문제는 학생들이 우리 아무도 안 틀렸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 내가 뭐 하라고 해서 항상 조망이요, 조망. 조망했으면 시간 표지는 여러분들 이미 첫째 줄에 10여일이 지난 무렵이라고 이미 여러분들 체크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뭐 5월 5일, 7월 7일도 대충 있으니까 시간 표지는 눈에 생각보다 많이 드러납니다. 사건의 추이, 사건의 전개는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건의 추이는 전개의 양상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들 다 끄덕일 수 있어야 돼요. 1번 선택지는 그냥 정답 찍고 넘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2번 선택지 인물 간의 어떤 갈등, 잠깐만요. 누구하고 여러분들 싸우고 있나? 그냥 나는 여러분들 2번 선택지에 앞날을 가정하는 건 찾아볼 생각이 없다. 이어서 3번 선택 갈등이 없었는데 뭘 해소해 여러분들. 2번, 3번은 여러분들 그냥 스캔 때려야 된다니까. 2번, 3번은 여러분들 뭘 찾고 자시고 할 게 아니야. 4번 선택 성격의 변화. 요거 내 수업할 때도 이야기했어. 딱 이 자리에 적었을 거야. 못 믿겠지. 진짜 내 강의시간에 성격의 변화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러분들 아마 이런 이야기 했을 거야.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건 100% 맞는 말이야. 직접적으로 드러내건 간접적으로 항상 맞는 말인데 성격의 변화가 드러나는데 농담삼아 이런 이야기 했을 거야.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그러니까 인물의 성격 변화가 올해 수능에 만약에 답이 났는데 전체적으로 깔았어. 발단 때 와야 되고 결말 때 와야 되거든. 이렇게 떼려면 여러분들 평가원에서 올해 출제위원이 성격의 변화를 답으로 이미 만들고 여러분들 지문을 잘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게 소설 파트예요. 수필 파트에서는 나올 수도 있는데 가끔씩 소설에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입체적 인물이. 그러니까 성격의 변화가 달라졌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었냐? 안 바뀌었다니까 여러분들. 그럼 성격의 변화 해주셔야죠. 새로운 국면 내가 여러분들 아마 1%란 비율이 새로 함부로 하면 안 돼. 새로운 국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함부로면 정답의 오답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선택지야. 그러니까 나는 4번, 5번 떨어진다고 보거든. 2번, 3번은 여러분들 볼 필요가 없다 보거든. 그래서 그냥 1번 찍고 넘어가야 된다니까. 이 모든 문제가 10초 안에 끝나야 돼. 10초가 안 걸려야 돼 사실. 자,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그 정도 이야기하고 요 문제 보고 쉬었다 갈게. 21번만 볼게. 다른 거 넘어갈게. 21번. 다른 건 그냥 19번에 2번 이런 거 못 찾으면 문제가 있다. 노파의 번거로움을 호소했다. 아니 도와주고 있는데 뭘 번거로워. 애처로워하고 있지. 애처롭다는 감정 처리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면 감정이 중요해. 정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돼. 자, 21번. 요거 하나 하고 여러분들 마무리하자. 봐봐. 이 문제, 보기 문제는, 자, 여기 봐봐. 이거라니까. 세 가지야. 세 가지라 생각해. 빨간색 뺐다 꺼내봐봐. 오늘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하시면 여러분들 이 선택지가 빠르게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자, 1번 선택지 생이 김생이겠죠. 첫눈에 반한 영영과의 애정 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에서 끊어보시고, 자, 여러분들 빨간색, 형광펜 할까요? 애정 추구라는 말 형광펜 한번 쳐주실래요? 오른쪽 어디에 형광펜 치시면 여러분들 그냥 인정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감정에 충실 형광펜 쳐보세요. 자, 1번 선택지 윅을 갈 선택지 아닙니다. 윅을 가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찾고 싶은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뭐. 2번 선택지 막동과 노파가 생의 애정의 성실을 돕기 위해 나서는 점에서 끊어보세요. 여러분 돕기 위해 나선다는 점 형광펜 쳐보시고요. 돕는다는 것은 당연히 보조적 인물이고 여기서 보조적 인물은 결과적으로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맞죠? 사실 이거 파악 못해도 그냥 돕기 위해 나선다는 게 여러분들 나선다는 거 통해 오른쪽 어디에 형광펜 치면 너희 인정해 줄 수 있겠어? 적극 개입 형광펜. 그럼 오른쪽에 보조적 인물이 왼쪽에 어떤 말로 바꿀 수 이야기할 수 있겠나? 막동과 노파라고 하면 인정해 줄 수 있겠나? 3번 선택지 생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라고 했어. 여러분들 길을 알고 보니까 얘는 길을 간 게 아니라 붕붕 날아다닌 거야. 이런 식으로 오답 안 맞는다고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길을 갔겠지 뭐. 무작정 자꾸 찾아보려고 하지 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미 또 일상 배경이라고 떠들었는데 여러분들 설마 여러분들 또 뭐 하늘나라 갔다 이런 거 찾고 앉아 있으면 안 돼. 일단 끝까지 한번 쭉 보는 거야. 그리고 납득이 안 된다. 그럼 물음표 찍는 거야. 여러분들 길을 가다 우연히 밑줄 치시고 오른쪽 노파지까지 뒤따르는 것 밑줄 쳐봐. 현관펜 쳐봐. 길을 가다 우연히 현관펜 치고 노파의 집까지 뒤따르는 거 현관펜 치고 끊어. 어디에 현관펜 치면 너희 인정해 줄 수 있겠나? 일상적 현관펜 치면 끄덕일 수 있겠지? 오케이. 4번 선택지 영영이 해상군 12인 까닭에 잠깐만요. 그럼 문맥을 전해볼게.
그래, 내 100번 양보할게. 10이라는 단어를 나는 몰랐어요. 10이는 저는 싸움 붙는 10인 줄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이가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럼 문맥으로 보라고 여러분들. 까닭에 두 인물의 만남이 어려운 점에서 끊어. 만남이 어렵다. 현관펜 쳐봐라. 오른쪽 어디에 현관펜 칠래? 애정 성취의 곤란 현관펜 쳐봐. 그럼 잠시만. 만남이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위익을 가지 말고 뭐 때문이야? 시비 때문이야. 뭔 시비? 회상군대계 시비 때문이야. 그러면 회상군대계 시비를 밑줄 쳐봐. 어디에 밑줄 칠래? 뒷부분에. 여성 주인공의 신분적 한계. 그러면 이때 영영이 여성이라 볼 수 있겠지. 즉 시비가 여성이라면 납득해 줄 수 있겠나. 자연스럽게 연결되겠네. 1번, 2번, 3번, 4번 위익을 갈 거 없습니다. 5번 선택지. 회상군 부인의 허락을 구하려는 노파에게 생이 동조하는 것에서 끊어. 노파에게 생이 동조를 한다니까. 동조 밑줄 딱 쳐봐. 오른쪽 어디에 밑줄 칠래? 밑줄 치기 없잖아. 어디에 X 칠래? 갈등. 아니 동조하고 있다니까. 근데 갈등이라면 말이 맞아? 그냥 5번 선택지는 보는 순간 물음표 딱 찍어야 되겠네 바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들 내적 갈등은 확실히 아닌데. 내적 갈등 여러분들 X 딱 치고 그냥 5번 찍고 넘어가는 거야. 잠깐만 1번, 2번, 3번 위글 갈 필요 없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5번 선택지가 정답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있는 모든 5가지 선택지는 허용입니다. 그러면 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가 쉬워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찾아야 될 게 있고 찾으면 여러분들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게 33번은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찾지 않아도 되는 건 난이도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시 쉬운 보기에서 시간 더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어려운 보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21번 위에다가 허용, 모든 선택지는 허용이라고 딱 적어두세요. 쉬었다 갈게요.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고전시가 하고 현대시가 현대소를 다 하겠습니다. 다만 현대시가 현대소를 안 푼 친구들은 문제는 보기 문제는 반드시 한번 보세요. 보기 문제를 보고 들으셔야 됩니다.